오늘 우리는 아주 먼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지금으로부터 2억 년도 더 전, 인류의 역사는 그 장대한 시간 앞에서 찰나의 순간에 불과했던 시절로 말이죠. 이 여행은 지구라는 행성이 낳은 가장 경이롭고 거대한 생명체, 바로 공룡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는 더 많은 지식의 숲을 가꾸고 더 많은 이들과 이 놀라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경이로움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억 5,200만 년 전 지구의 생명은 역사상 가장 혹독한 시련을 마주했습니다. 페름키트라이아스기 대멸종. 고생물학자들은 이 사건을 때로 거대한 죽음이라 부릅니다. 그 어떤 말로도 그 참혹함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와 육지를 막론하고 살아있는 생명체열 중 9이 지도에서 지워지듯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산호초는 자취를 감추고 울창했던 숲은 잿더미로 변했으며 바다는 거대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간다면 지구보다는 화성의 표면에 더 가까워 보이는 황량한 풍경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과학자들은 끈질긴 탐정 작업 끝에 그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증거는 현재의 시베리아 지역에서 일어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의 화산 폭발을 가리킵니다. 수십만 년에 걸쳐 분출된 용암과 유독가스는 대기를 뒤덮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치솟았고 극심한 온실 효과로 해수 온도가 상승하며 바다는 산소를 잃고 대부분의 해양 생물에게 죽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산화황은 산성비를 뿌려 얼마 남지 않은 육상 식물마저 고사시켰습니다. 지구는 온난화와 죽음, 그리고 더 큰 온난화라는 끔찍한 악순환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해양 생물의 90%, 육상 생물의 70%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기나긴 화염과 먼지의 폭풍이 잦아들었을 때 살아남은 생명들은 텅 비어버린 세상을 마주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오직 양치 식물만이 자랐습니다. 폐허가 된 숲을 뒤덮기 위해 필사적으로 뻗어나간 흔적이죠. 육지에서는 페름길을 호령했던 위대한 파충류 가문 대부분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잿더미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생존자 중에는 리스트로사우루스라는 돼지 크기의 작은 초식동물이 있었습니다. 이 동물의 화석은 러시아부터 남극 대륙까지 거의 모든 곳에서 발견됩니다. 이는 경쟁자가 거의 없었던 트라이아스기 초기의 이들이 얼마나 널리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당시의 지구는 지금과 모습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모든 대륙이 판게아라는 하나의 거대한 초다알로우로 뭉쳐 있었죠. 남극에서 북극까지 뻗어있는 거대한 땅덩어리였습니다. 판게아의 내부는 혹독한 사막이었습니다. 바다는 너무 멀어 내륙은 강렬한 태양 아래 타들어갔고 계절성 폭우조차 닿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바로 이 척박하고 희망 없어 보이는 환경에서 새로운 그룹들이 조심스럽게 역사의 무대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중에는 지배 파충류라 불리는 파충류의 한 갈래가 있었습니다. 이 가문에는 악어의 조상,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공룡의 조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배 파충류는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는데 유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효율적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직립보행 자세, 더 튼튼한 폐, 그리고 아마도 다른 경쟁자들보다 높은 신진대사율을 가졌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리 크지도 많지도 않았지만 이들의 적응력은 트라이아스기의 혹독한 기후를 견디고 꾸준히 세력을 넓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아직 공룡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생명은 간신히 회복되고 있었고 생태계는 너무나 연약해서 가뭄이나 홍수 한 번에 한 지역의 모든 생명이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서서히 작은 파충류와 양서류, 식물들이 생명의 직무를 다시 짜기 시작했습니다. 곤충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번성했으며 늪지에는 악엄한 한 크기의 기이한 양서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흩어진 생명들 사이에서 지배 파충류는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구 역사의 다음 장을 열 준비를 하면서 말이죠. 디플로도쿠스와 트리케라톱스, 벨로시랩터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를 탄생시킬 위대한 혈통은 바로 이 척박하고 황량한 세상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보잘것없는 생명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억 3,500만 년 전에 트라이아스기 숲을 걷는다면 우리는 이곳이 지구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할 겁니다. 태양은 더 뜨거웠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더 높았으며 공기의 냄새마저 낯설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낯선 세상에서 최초의 공룡들이 조용히 무대에 올랐습니다. 최초의 공룡은 거대한 지배자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작고 평범해서 고생물학자들은 오랫동안 그들의 뼈를 다른 파충류의 것으로 착각했을 정도입니다. 가장 명확한 증거는 현대 아르헨티나의 달의 계곡이라 불리는 이스치과라스토 분지에서 나옵니다. 이곳의 암석은 트라이아스기 후반의 세상을 엿볼 수 있는 최고의 창문입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파충류, 양서류, 그리고 초기 포유류가 뒤섞여 살았습니다. 그 중에는 헤레라사우루스라는 최초의 진정한 공룡이 있었습니다. 몸집은 큰 개만 했고 두 발로 걸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은 그가 작은 파충류나 양서류를 사냥하는 사냥꾼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압도적인 힘보다는 민첩함으로 승부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더 작고 날렵한 에오랍토르가 살았습니다. 곤충, 작은 동물, 식물을 가리지 않고 먹는 잡식성이었을 겁니다. 고작 1m 남짓한 이 동물은 공포의 대상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공룡 가계도의 가장 오래된 가지 중 하나를 대표합니다. 하지만 당시 공룡은 여전히 소수 그룹에 불과했습니다. 트라이아스기의 진정한 강자는 따로 있었죠. 강에는 자동차만 한 거대한 양서류가 도사렸고 육지의 지배자는 라우이수쿠스류였습니다. 이들은 7m까지 자라는 악어와 비슷한 포식자로 무시무시한 턱으로 평원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들 앞에서 초기 공룡은 재빠르지만 하찮은 풋내기에 불과했습니다. 초식동물의 세계에서도 공룡은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1톤에 육박하는 플라케리아스와 같은 육중한 파충류들이 무리를 지어 강가 초원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동물들 옆에서 작은 두발 공룡이 미래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몸통 바로 아래에 곧게 뻗은 다리였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파충류가 가진 어정쩡한 걸음걸이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직립 자세는 더 빠른 속도와 지구력을 선사했고 발달된 폐는 현대의 조류처럼 효율적인 호흡을 가능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미묘한 장점들은 그들을 하루아침에 지배자로 만들어주지는 않았지만 다른 경쟁자들이 비틀거릴 때 끈질기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공룡은 각주에 불과했습니다. 더 강한 포식자들의 그늘 아래서 그들이 남긴 것을 먹으며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번성해 나갔습니다. 만약 2억 2천만 년 전 누군가 지구의 생태계를 보았다면 공룡을 곧 사라질 미미한 그룹으로 치부했을 겁니다. 하지만 운명의 거대한 전환점이 불과 몇백만 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룡의 부상은 영광스러운 돌격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약 2억 100만 년 전 트라이아스기와 쥐라기의 경계에서 지구는 또 다른 대멸종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공룡의 경쟁자 대부분이 사라졌고 무대는 텅 비게 되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갈라지는 판게아 대륙이었습니다. 훗날 대서양이 될 거대한 균열이 생기면서 그 틈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양의 용암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를 중앙대서양 화성암 지역이라 부릅니다. 이 폭발은 수십만 년에 걸쳐 여러 차례 계속되었고 그때마다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방출했습니다. 기후는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온실가스로 지구는 뜨거워졌고 산성비가 내렸으며 바다는 다시 산소를 잃고 죽음의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육지에서도 거대한 라우이수쿠스류와 강을 지배하던 악어의 친척들, 단단한 갑옷으로 무장했던 초식 파충류들이 이 격변을 견디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이 대멸종은 마치 리셋 버튼처럼 작용했습니다. 먹이사슬을 단순화시켰고 비어있는 생태적 지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라이벌이 사라진 세상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살아남은 공룡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트라이아스기 말의 대격변은 그들을 왕으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거대한 대륙에 흩어져 있는 텅 빈 방들의 열쇠를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쥐라기의 여명이 밝았을 때 세상은 상처 입었지만 동시에 기묘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쟁자들이 사라진 텅 빈 공간으로 그때까지 배경에 머물렀던 공룡들이 들어섰습니다. 효율적인 폐, 직립보행, 그리고 적응력 높은 식단을 가진 그들은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생태적 지위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네티컷 강 계곡, 남아프리카 고원, 중국 서부의 사암층에 남겨진 수많은 발자국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양한 크기의 공룡들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 때로는 어른 옆에 나란히 찍힌 어린 공룡의 발자국까지. 공룡은 더 이상 흩어진 개체가 아니라 무리를 이루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초식 공룡들은 목이 길어지고 몸집이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플라테오사우루스는 이미 10m에 달하는 크기로 더 높은 곳의 식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발견된 수십 개체의 화석은 이들이 무리지어 살았음을 암시합니다. 육식 공룡의 계보도 야심차게 뻗어나갔습니다. 북미의 코엘로피시스는 3m 길이의 날렵한 사냥꾼이었고 뉴멕시코에서는 수천 구의 뼈가 발견되어 이들이 무리지어 사냥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머리에 한 쌍의 벼디 달린 딜로포사우루스는 6m가 넘는 크기로 더 큰 포식자로 나아가는 진화의 한 단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갈라지는 판게아는 공룡에게 장벽이 아닌 캔버스였습니다. 새로운 바다가 생겨나며 기후는 습해졌고 식물은 번성했습니다. 초기에 못 긴 공룡들은 이 녹색 세상을 따라 뻗어나갔고 그들의 흔적은 남아프리카부터 중국, 아메리카 남서부까지 거의 모든 대륙에서 발견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생태계의 균형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라우이수쿠스류가 지배하던 최상위 포식자의 자리는 수각류 공룡이 차지했고 거대한 초식 파충류의 역할은 용각류 공룡이 대신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공룡은 쥐라기 생태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트라이아스기 대멸종은 그들이 역사의 주역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해준 문이었습니다. 쥐라기에 들어서자 지구는 본격적으로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대륙이 갈라지면서 기후는 더 온화하고 습윤해졌습니다. 끝없이 펼쳐졌던 사막 자리에 울창한 강 계곡과 광활한 숲이 들어섰습니다. 거대한 침엽수와 소철, 양치식물이 원시림을 이루었고 이 풍요로운 식생은 새로운 형태의 동물을 탄생시켰습니다.
바로 용각류 공룡입니다. 스쿨버스보다 길고 목은 살아있는 기중기처럼 숲 상층부를 휩쓸었습니다. 그들의 뼈는 진화적 혁신의 증거였습니다. 목뼈는 공기주머니로 가득 차 무게를 줄였고 기둥 같은 다리는 엄청난 체중을 지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대량의 식물을 섭취하는 데 최적화된 생물이었습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나무 꼭대기 잎을, 디플로도쿠스는 중간층을, 아프리카의 기라파티타는 12m 높이까지 목을 뻗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초식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무리가 숲을 지나가며 길을 내고 새로운 식물이 자랄 공간을 만드는 생태계의 공학자였습니다. 북미 모리슨 지층에 엄청난 양의 용각류 화석이 발견되는 것은 그들이 희귀한 존재가 아니라 오늘날 숲의 사슴처럼 흔한 풍경의 일부였음을 말해줍니다. 물론 초식동물 무리가 있는 곳에는 포식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용각류의 부상은 그들을 사냥할 수 있는 거대한 사냥꾼의 등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쥐라기에는 이미 준비된 포식자들이 있었습니다. 북미 서부의 최상위 포식자는 알로사우루스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무거운 육식 공룡은 아니었지만 세 개의 강력한 발톱을 가진 팔과 톱니, 모양의 칼날 같은 이빨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두개골은 강력한 턱 힘으로 뼈를 부수기보다는 마치 도끼처럼 내리쳐 깊은 상처를 입히는 데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포식자는 거대한 초식동물에게 치명상을 입힌 뒤 과다출혈과 쇼크로 쓰러질 때까지 끈기 있게 뒤를 쫓았을 겁니다. 유타주의 한 채석장에서는 수많은 알로사우루스 뼈가 뒤섞여 발견되는데 이는 이들이 진흙탕에 빠진 먹잇감을 보고 몰려들었다가 함께 갇혔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집단 사냥 또는 적어도 같은 종끼리의 경쟁이 치열했음을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쥐라기의 초식동물들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스테고사우루스는 등에 돋은 두 줄의 골판과 꼬리 끝에 달린 4개의 날카로운 가시로 무장했습니다. 골판은 체온 조절이나 과시용이었을지 모르지만 꼬리는 확실한 무기였습니다. 스테고사우루스의 가시에 찔린 것으로 보이는 구멍이 뚫린 알로사우루스의 골반뼈 화석은 당시에 치열했던 생존 경쟁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역동적인 드라마가 땅 위에서 펼쳐지는 동안 하늘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초의 새, 시조새의 등장이었습니다. 독일 졸르노펜 석회암층에서 발견된 이 화석은 깃털, 이빨, 긴 뼈로 된 꼬리, 발톱 달린 손가락 등 새와 공룡의 특징을 모두 가진 모자이크 같은 존재였습니다. 특히 비대칭적인 비행 깃털은 이들이 단순한 보온이 아닌 실제 비행의 깃털을 사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한 깃털 화석에서는 색소를 담고 있는 미세 구조가 발견되어 그 깃털이 검은색이었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중국 랴오닝성에서는 이보다 더 놀라운 화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새가 아닌 수많은 공룡들이 다양한 형태의 깃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솜털 같은 깃털로 덮인 시노사우롭테릭스, 팔과 다리 모두에 긴 깃털이 달린 미크로랍토르, 심지어 거대한 육식 공룡인 유티란누스마저 덥수룩한 깃털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는 깃털이 비행 이전의 보온, 과시, 알품기 등 다양한 용도로 먼저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새의 조상들은 이 깃털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나뭇가지를 오르내리고 활공을 하다가 마침내 완전한 비행 능력을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백악기에 들어서자 지구는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대륙은 계속해서 갈라졌고 새로운 바다가 생겨나면서 기후는 더욱 따뜻하고 습윤해졌습니다. 극지방에도 빙하가 없었고 해수면이 상승해 내륙 깊숙이 얕은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식물계에 조용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꽃을 피우고 열매 속에 씨앗을 감싸는 속시식물의 등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강가나 호숫가의 작은 관목에 불과했지만 곤충을 이용해 꽃가루를 옮기는 이들의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식물들은 땅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고 공룡들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이 풍요의 시대의 남쪽 대륙의 챔피언은 티타노사우루스류였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된 파타고티탄과 아르헨티노사우루스는 도시버스 2대를 합친 길이와 작은 화물선에 버금가는 무게로 육상동물이 도달할 수 있는 크기의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천 개의 알이 발견된 집단 산란지는 이들이 바다거북처럼 매년 같은 장소로 돌아와 번성했음을 알려줍니다. 북쪽 대륙에서는 하드로사우루스류가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오리주둥이 공룡으로 알려진 이들은 수백 개의 이빨이 겹겹이 쌓인 덴탈 배털이라는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닳아 없어진 이빨은 아래에서 새로운 이빨이 계속 밀고 올라와 대체되어 질긴 식물을 맷돌처럼 갈아먹는 데 최적이었습니다. 파라사우롤로푸스처럼 속이 빈 화려한 벼를 가진 종도 있었는데 이 벼는 공기를 통과시켜 마치 트롬본처럼 깊고 낮은 소리를 내어 무리 간의 의사소통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개 낀 늪지대를 가로지르는 그들의 노랫소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트리케라톱스를 필두로 한 강룡류 공룡들도 북미 대륙을 호령했습니다. 무거운 목 장식과 3개의 뿔로 무장한 이들은 강력한 턱 힘으로 단단한 식물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들의 뿔과 프릴은 방어용 무기이자 무리 내에서 서열을 과시하는 광고판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번성한 초식동물의 세계는 필연적으로 그들을 노리는 강력한 포식자들의 진화를 이끌었습니다. 백악기 후반의 생태계는 그야말로 거인들의 전쟁터였습니다. 북미 서부의 절대 군주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였습니다. 단순히 거대한 것을 넘어 뼈와 근육이 도달할 수 있는 힘의 극한을 보여주는 존재였죠. 두개골 크기만 사람 키만 했고 턱은 뼈를 산산조각 낼 정도의 힘으로 다퉜습니다. 칼날보다는 정에 가까운 두꺼운 이빨은 뿔이나 갈비뼈를 부수는 데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화석에는 치열했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부러졌다 붙은 갈비뼈, 동족에게 물린 얼굴 상처는 그들이 동족과도 격렬하게 싸웠음을 보여줍니다. 남아메리카에서는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류가 지배했습니다. 상어 이빨 도마뱀이라는 이름처럼 스테이크 칼날 같은 길고 톱니 모양의 이빨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티라노사우루스처럼 뼈를 부수기보다는 거대한 초식동물에게 깊은 상처를 입혀 과다출혈로 쓰러뜨리는 방식으로 사냥했을 겁니다. 아프리카의 강가에는 또 다른 형태의 포식자가 있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는 물고기를 잡는 데 적합한 길고 좁은 주둥이와 원뿔형 이빨, 물속에서 방향을 잡는 데 유리한 높은 꼬리를 가졌습니다. 물속 생활에 적응한 이 반수생 사냥꾼은 강과 늪지대의 지배자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냥꾼이 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랩터로 알려진 드로마에오사우루스류는 속도와 전략으로 승부했습니다. 뒷발의 낫모양 발톱과 깃털 달린 긴 팔을 이용해 먹잇감을 낚아챘습니다. 몽골에서 발견된 프로토케라톱스와 싸우다 함께 화석이 된 벨로시랩터는 당시의 생존 투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이렇게 1억 6천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룡은 지구의 모든 환경에 적응하며 번성했습니다. 숲과 평원, 사막과 극지방, 심지어 하늘과 물가까지 그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었습니다. 백악기 마지막 날의 풍경은 실패의 징후가 아닌 충만하게 작동하는 거대한 생명의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약 6,600만 년 전 북미 서부의 한강둑에 서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 저 멀리 보이는 소나무 숲과 늪지, 그리고 그 사이를 유유히 거니는 에드몬토사우루스 무리,
그 평화로운 풍경 너머로 땅을 울리는 조용하지만 묵직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티라노사우루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생태계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식물은 번성했고 초식동물은 풍요로웠으며 포식자들은 그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장대한 시대가 곧 막을 내릴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공룡 시대의 종말은 서서히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연극의 막이 갑자기 내려오듯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전 세계의 지층에는 백악기와 그 다음 시대인 팔레오기 사이에 놓인 손가락 두께만 한 얇은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공룡의 뼈는 이 경계선 바로 아래까지만 발견되고 그 위에서는 자취를 감춥니다. 이 얇은 점토층에는 지구의 지각에는 거의 없지만 운석에는 풍부한 금속, 이리듐이 고농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로부터 온 방문자의 흔적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 아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직경 180km에 달하는 거대한 충돌구 칙술루브 크레이터, 약 6,600만 년 전 에베레스트산 크기의 소행성이 이곳에 충돌했습니다. 그 순간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괴의 시작이었습니다. 충돌 지점의 모든 것은 즉시 증발했고 엄청난 열기가 수천 킬로미터 밖까지 퍼져나가 산불을 일으켰습니다. 충격파는 지구를 뒤흔들었고 거대한 쓰나미가 대륙의 해안선을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충돌로 인해 대기 중으로 솟구친 수조톤의 먼지와 분진, 그리고 유황 입자들이 햇빛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지구는 기나긴 충돌 겨울에 들어갔습니다. 기온은 급강하였고 광합성이 멈추자 식물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이 사라지자 초식 공룡이 굶주렸고 초식 공룡이 사라지자 육식 공룡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먹이사슬은 아래에서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대한 몸집과 높은 에너지 소비를 필요로 했던 공룡들은 이 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바다에서도 플랑크톤이 사라지면서 암모나이트와 거대한 해양 파충류들이 멸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고 무엇이든 먹을 수 있으며 추위를 피할 은신처를 찾을 수 있었던 생명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땅속에 숨었던 작은 포유류, 민물에 살던 악어와 거북, 그리고 하늘을 날 수 있었던 일부 조류들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공룡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멸종은 포유류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고 결국 인류의 등장으로 이어지는 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공룡의 유산을 매일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룡의 한 갈래, 깃털 달린 수각류 공룡의 후예들은 그 대재앙을 이겨내고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창밖에서 지저귀는 작은 참새, 공원을 거니는 비둘기, 하늘을 나는 모든 새들이 바로 그들의 살아있는 후예입니다. 1억 6천만 년이라는 장대한 시간 동안 지구를 지배했던 위대한 생명체.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멸종의 비극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구 위에서 펼쳐진 생명의 경이로운 투쟁과 적응, 그리고 진화의 대서사시입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